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그 중에서도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었다. 이 돈은 그녀가 식료품 가게와 채소 가게, 푸주간에서 물건을 사면서 한 푼, 두 푼 깎아 모은 것이었다. 이 돈을 모으느라고 이 여자 정말 지독한 구두쇠로군 하는 가게 주인의 무언의 비난에 얼굴을 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델라는 그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또 세어도 1달러 87센트였다. 그런데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낡고 작은 침대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우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침대에 엎드려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인생이란 눈물과 미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눈물이 더 많다는 어느 명언이 생각났다. 이 집의 안주인이 흔히 끼다가 훌쩍거리는 단계로 점차 옮겨가는 동안 잠시 집안을 구경하기로 하자. 가구가 딸린 일주일에 집세 8달러짜리 아파트. 아주 누추한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거지 단속 경찰대라도 오지 않을까 경계해야 할 만큼 초라한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아무리 보아도 편지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우편함과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함 영이라고 씌어진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딜링함이라는 이름은 이 집 주인이 주당 30달러씩 받던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산들바람에 가볍게 나부꼈었다. 그러나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들자 딜링함이라는 글자는 마치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게 디자 하나로 줄어들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제임스 딜링함 영씨가 귀가해서 2층 아파트로 올라오면 그는 그의 아내인 델라로부터 언제나 짐이라고 다정하게 불리며 뜨거운 포옹을 받곤 하였다. 델리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두 뺨에 분을 발랐다. 그리고 나서 창가에 서서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뒷마당에 회색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도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라고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푼, 두 푼 몇 달 동안이나 모아온 것이 고작 그것이었다. 일주일에 20달러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지출은 항상 예상보다 초과되었다. 그녀가 진정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않아 그에게 어떤 멋진 선물을 사줄까 생각하면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가. 멋지고 진기한 진짜 선물을 사주고 싶었다. 짐이 소유하고 있다는 명의에 조금이라도 어울리는 그런 선물 말이다. 방 안의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벽거울이 걸려 있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8달러짜리 아파트에서 그런 거울을 본 적이 있으리라. 그것은 몸이 몹시 여위고 민첩한 사람이라야 세로로 가느다랗게 얼핏 몸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그런대로 정확히 헤아릴 수 있는 거울이다. 몸이 가냘픈 델라는 이런 기술을 잘 터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창문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두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얼굴엔 핏기가 가시고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채를 풀어헤치고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함 연구부에게는 두 사람 모두가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다. 하나는 일찍이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짐의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였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면 델라는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서 그 왕비의 보석과 여러 가지 선물을 무색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하실에 온갖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솔로몬 왕이 이 아파트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시계를 꺼내봄으로써 그 왕으로 하여금 부러운 나머지 자신의 수염을 쥐어뜯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카락은 마치 갈색의 폭포수가 떨어지듯 물결치고 반짝이며 그녀의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무릎 아래까지 드리워졌다. 이어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재빨리 머리를 다시 감아 올렸다. 그녀는 잠시 몸을 비틀거리다 가만히 서 있더니 낡고 붉은 융단 위에 눈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렸다. 델라는 낡은 갈색 재킷을 걸쳐 입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두 눈에는 눈물 방울을 반짝이며 그녀는 총총히 방문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발길을 멈춘 곳에는 마담 소프로니 각종 모발품 취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단숨에 뛰어 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몸집이 지나치게 크고 살결이 희며 싸늘한 느낌마저 주는 마담은 소프론이라는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하고 델라가 물었다.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한번 보여주세요. 델라가 모자를 벗자 갈색의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아래로 흘러내렸다. 20달러 드릴게요. 마담은 익숙한 손길로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럼 어서 빨리 주세요. 델라가 말했다. 놀랍게도 그 후 2시간은 마치 장밋빛 날개를 탄 듯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짐에게 어울릴 만한 선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정말로 짐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 같았다. 그녀는 가게란 가게는 샅샅이 다 뒤졌지만 어떤 가게에서도 그와 똑같은 물건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로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고 훌륭한 물건이 이래 그렇듯이 번지르르한 장식에 의존하지 않고 품질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 시계줄은 짐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시계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짐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짐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순수하고 귀중한 이 표현은 사람과 물건에 꼭 알맞는 표현이었다. 그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지불한 다음 87센트를 들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계줄을 그의 시계에 단다면 짐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시계를 꺼내 볼 수 있으리라. 시계는 훌륭했지만 낡은 가죽끈을 시계줄 대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종 남몰래 시계를 꺼내 보곤 했다. 집에 돌아온 델라는 황홀했던 기분이 점차 사라졌다. 분별과 이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곱슬거리게 지지는 인두를 꺼내 가스에 불을 붙여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아낌없는 마음 때문에 볼품없이 되어버린 자신의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란 언제나 힘이 들고 성가신 작업이었다. 40분이 못 돼서 그녀의 머리는 짧은 고수머리로 덮여 있었으며 마치 개구쟁이 학생처럼 되어버렸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자세히 바라보았다. 만약 짐이 나를 보자마자 죽이지 않고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이는 마치 코니아일랜드의 합창단원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1달러 87센트 가지고 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담. 7시가 되자 커피를 끓이고 스토브 위에 프라이팬을 얹고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었다. 짐은 늦게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접어 손에 쥐고 문 가까이에 있는 탁자의 한 구석에 앉았다. 바로 그때 층계의 첫 계단을 올라오는 짐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매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혼자서 짧게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 오 하나님, 남편으로 하여금 제가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짐이 들어오고는 다시 문이 닫혔다. 그는 몸이 여위었으며 몹시 진지한 표정이었다. 가엾게도 그는 이제 겨우 22살이었지만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 또한 없었다. 짐은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문간에 서 있었다.
그 눈은 델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델라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이 들어 있어서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것은 분노도 경악도 비난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각오하고 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얼굴에 이상야릇한 표정을 지은 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섰다. 짐,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선물을 하지 않고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머리는 또 자랄 거예요. 괜찮지요? 네, 정말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짐,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지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하고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고 짐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명백한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이 힘들여 물었다. 그래요. 그걸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도 전과 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제 머리카락이 없어졌지만 저는 저예요. 하고 델라는 대답했다. 짐은 이상하다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당신 머리카락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지? 하고 그는 마치 바보처럼 멍청하게 말했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델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팔아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젠 팔아서 없어졌어요. 여보,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그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 팔았으니까요. 어쩌면 제 머리 위에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수를 셀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짐, 고기를 올려놓을까요? 하고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짐은 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아내를 껴안았다. 잠시 이들로부터 눈을 돌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일주일에 $8의 돈벌이와 1년에 $100만 달러의 돈벌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학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그들은 틀린 대답을 할지 모른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선물 가운데서도 해답은 없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뜻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리라.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탁자 위에 던졌다.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해버렸건, 아니면 샴푸를 했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덜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 꾸러미를 풀어보면 왜 내가 한참 동안 멍해 있었는지 알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델라의 하얀 손가락이 재빨리 끈과 포장지를 풀었다. 그러자 델라의 입에서는 황홀한 기쁨의 환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곧 그녀의 발작적인 눈물과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방의 주인은 온 힘을 다해 안 주인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탁자 위에는 머리빗이 있었다. 델라가 오래전부터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을 바라보며 갖고 싶어 했던 한 세트로 된 빗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가장자리에 보석을 받고 진짜 귀갑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빗이었으며 지금은 사라져 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에 잘 어울릴 만한 빛깔이었다. 그 빗이 값비싸다는 것을 아는 그녀로서는 그 머리빗을 갖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지.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물건이 되었지만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빗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빗을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이 글썽한 눈을 들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짐,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델라는 털이 그을린 새끼 고양이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오, 어머나 하고 소리쳤다. 짐은 아직 자기의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시계줄을 손바닥에 펼쳐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내밀었다.
은근한 빛깔에 값진 금속 시계줄은 밝고 열렬한 그녀의 마음에 빛을 받아 더욱 빛나는 듯 했다. 짐, 멋지지 않아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걸 구하려고 시내를 온통 샅샅이 뒤졌어요. 당신, 이젠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계를 주세요. 이 시계줄이 당신 시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짐은 시계를 꺼내주는 대신 침대에 털썩 주저앉은 다음 뒷머리에 두 손을 갖다 대고 빙긋이 웃었다. 여보. 하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치워둡시다. 그것들은 지금 당장 사용하기엔 너무 훌륭한 것들이니. 당신에게 빚을 사줄 돈을 마련하느라고 난 시계를 팔았거든. 자, 이제 고기를 올려놓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도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또한 틀림없이 현명한 것이었어. 만약 그 선물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어쩌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라. 어쨌든 나는 여기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값진 보물을 가장 어리석게 희생해버린 싸구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두 젊은이의 평범한 이야기를 서툴게나마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니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그들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